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면서도 아직은 감소 초기 단계라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코로나19 현황, 김윤 서울대학교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하루 확진자 수가 451명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확진자가 1,000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말 감안하더라도 확실한 감소 추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리두기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거리두기는 지난 11월 중순 이후에 1.5단계, 2단계로 격상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왔고요. 국민들이 보실 때는 거리두기를 하는데 왜 환자가 안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환자의 숫자를 볼 게 아니라 감염 재생산 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할 당시에 재생산 지수가 1.5였는데요. 그게 1.5단계를 거쳐서 2단계로 상승시킨 다음에 그게 1.32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1.2, 1.3 정도로. 그런 다음에 2.5단계로 격상한 이후에 다시 그게 1.1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다음에 특별 방역 조치를 한 다음에 거의 1대로 수렴하고 지금 이제 1 이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의 단계를 매번 격상할 때마다 확산세를 꺾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감소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한 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인원이 1 이하로 지금 떨어진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와 같은 감염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0.88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추세로 계속 가면 이번 주말에는 500명대 아마 내외의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좀 불안한 부분이 사망자가 어쨌든 두 자릿수 정도는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1월 달 지금 사망자가 223명인데 지금까지 코로나 전체 사망자가 1,140명입니다. 19% 정도에 달하는 숫자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에 사망자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보통 2주에서 3주입니다. 근데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게 올해 초부터였기 때문에 지난 연말까지는 1,000명대의 확진자 수를 계속 기록했기 때문에 3주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번 주말 정도까지는 계속 사망자 수가 꽤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이후에는 특별한 확산세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될까요? 자,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벌써 찾아낸 것만 16건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변이 바이러스 변수를 어느 정도나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제 관건은 그 유입되는 시점을 얼마나 늦춰서 우리가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전파력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최대한 가능한 한 많이 하는 시점까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게 방역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늦게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늦게 들어와야 백신 접종 이후에 들어와야 좀 막을 수 있다. 자,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가 한 종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또 새로운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브라질에 갔다 온 40대 남성의 그 코로나19 검체를 검사해 봤더니 이렇다는 건데요. 또 다른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의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RNA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RNA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변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영국발 변이 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이전에도 변이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S형, V형, G형, GR형 이런 게 다 변이 바이러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바이러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전파력이 적어도 한 1.5배에서 1.7배쯤 높고 일부는 아마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그 중요한 바이러스라면 해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 얘가 마찬가지로 전파력이 높거나 또는 중증도가 높거나 백신에 저항력이 있거나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진 바이러스라고 하는 점이 밝혀져야 우리가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내 사례 좀 보겠습니다. 뭐 조금 전 저희 취재기자랑 연결을 해서 알아봤지만 부산 지역에서 뭐 1,000명이 넘는 예배를 했고 수차례 하지 말라 이런 뭐 명령까지 내렸는데 결국에 시설 폐쇄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 본인들은 뭐 거리두기 잘 지켰고 마스크 착용도 잘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1,000명 정도 모이면 위험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뭐 거리두기를 잘 하고 마스크를 쓰더라도 그 감염의 위험성을 100% 낮출 수 없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교회에서 그 감염이 일어나는 이제 중요한 그 기전은 이 성가대 합창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우리가 합창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비말이 나오게 되고 그 KF94 같은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일부 비말이 바깥으로 퍼지는 것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뭐 합창이나 식사 또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감염을 방역 수칙을 아무리 잘 지켜도 100%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종교 시설을 매개로 한 이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 관련자 지금 누적으로 500명이 넘었는데 문제는 이게 확진자가 전국 8개 시도로 지금 다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N차 감염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는 더 걱정인 게 이제 전수 검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특정한 교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방역에 잘 협조를 하지 않아서 누가 다녀갔는지도 잘 알려주지 않고 그 받은 정보로 연락을 해도 사람들이 다녀가지 않았다고 본인이 부인을 하거나 또는 협조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근본적으로 그 열방센터를 다녀간 사람이 접촉자이고 잠재적인 감염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검사를 하거나 격리를 하거나 하는 기본적인 역학 조치가 지금 잘 취해지지 않아서 이게 또 다른 종교시설을 매개로 한 감염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금 굉장한 위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참석자들이 검사를 받도록 좀 유도하려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전처럼 익명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한편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검사를 계속해서 거부하거나 방역에 협조하지 않을 때 그에 상응하는 좀 징벌적 조치들이 같이 있어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그 징벌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이해시켜야 협조를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부구치소발 집단 감염 사례도 보겠습니다. 앞서 7차 전수검사에서 확진자가 2자릿수 나왔거든요. 뭐 이것에 대해서 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는 측도 있고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다라고 보는 측도 있는데 지금 어디쯤 이 집단 감염 사태 왔다고 봐야 될까요? 동부구치소에서 이제 그 밀집된 그 접촉자들을 다른 시설로 이감하기 시작한 지 지금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감했을 때 1인 1실의 격리 조치가 완전히 취해졌다고 하면 사실 이번 검사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여전히 그 이감된 상황에서도 여러 사람이 한 방을 같이 쓰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러면 그 방에서의 교차 감염이 일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일부 확진자가 나오긴 하지만 그 숫자는 그 이전에 비해서 꽤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꽤 줄어들 걸로 보신다. 네. 자, 그런데 여성 수용자 확진 판정 받은 부분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6차 전수검사에서 여성 수용자를 제외했어요. 여성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이제 이유였었는데 이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먼저 이제 여성 수감자에서의 감염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를 밝혀야 되는데요. 이제 가능성은 첫 번째는 이 그 남성 수감자에서의 감염과 완전히 별개의 감염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선을 분리하고 겹치지 않도록 했다고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 접촉이 있고 그 직원들 사이의 접촉에 의해서 여성 수감자로 2차 전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아파트형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환기가 좋지 않아서 예를 들면 남성 수감자들이 있는 공간에서 생긴 비말이
환기구를 통해서 여성 수감자들이 있는 공간으로 넘어가서 감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조를 통해서 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넘어갔을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이 그 큰 침방울에 의한 비말 감염이 주고 작은 침방울에 의한 공기 감염은 일어나긴 하지만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공기 감염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어떤 경로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전수검사보다 중요한 것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를 격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그 시점에서 바이러스의 양이 많은 사람만 찾아낼 수 있지 잠복기거나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사람은 찾아낼 수가 없고 그 사람을 격리하지 않으면 또 계속해서 감염이 전파되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거리두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사실 뭐 정부가 이미 헬스장이나 이런 수도권의 뭐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학원 같은 경우에 약간의 조정을 이제 시사한 상황이긴 한데 뭐 해당 업종 어려움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조정을 하더라도 또 이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이제 이번 주말이 지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방역 당국이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활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이제 문을 열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똑같은 조건으로 문을 열면 아마 이게 또 다른 이제 감염의 확산이 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면적당 이용자 수를 제한하거나 또는 뭐 중간에 쉬는 시간을 두고 환기를 하거나 하는 등의 새로운 형태의 운영 방식을 택해야 이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면서도 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9명 이하로 10명 미만 9명 이하로 하는데 그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 2층과 지하 1층을 똑같이 둔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환기를 할 수 있는 곳과 환기를 할 수 없는 곳은 서로 다르게 두고 면적별로 다르게 하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평소에 100명쯤 이용하던 공간과 평소에 한 2~30명 이용하던 공간을 똑같이 9명씩 이용해라라고 하는 건 사실 너무 기계적이고 너무 불합리한 조치인 거죠. 그래서 그 밀집도를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면적당 이용 인원수를 제한하고 그걸 예약제로 운영하면 이게 사람들이 어떨 때는 않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자 수를 전체적으로 크게 줄이지 않으면서도 밀집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 기준 정할 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세균 총리가 이행과 실천,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부분을 아마 정부도 좀 검토하지 않을까 싶고요. 백신 관련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볼 텐데요. 오늘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이제 백신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 국민에게 무료 접종하겠다 얘기를 했고 백신 자주권도 언급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백신 접종 총괄할 추진단이 출범을 했는데요. 앞으로 전 국민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백신을 맞으려면 어떤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백신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 그 겨울에 독감 백신 접종할 때 그 냉장 유통 과정이 지켜지지 않아서 백신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 불신이 생기니까 예전에도 있었던 예를 들면 백신 접종을 한 후에 원래 있던 기저질환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이게 백신의 부작용으로 오인되면서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결국은 접종률이 떨어지고 많은 백신이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장 유통 과정을 철저히 지키고 백신의 부작용을 잘 모니터링해서 이게 백신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국민들한테 빨리 알려드리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백신을 안심하고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셔야 백신의 접종률이 올라가고 접종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야 우리가 빨리 집단 면역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단 면역 얘기하셔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전 국민의 한 20% 정도 그리고 60세 이상 72%가 일단 1차 접종은 마친 상황입니다. 이 정도라면 뭐 가장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걸 여쭤보는 건데 집단 면역 형성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 전체 인구 집단의 한 60% 정도가 면역력을 가질 때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백신의 효과를 고려하면 한 80% 정도의 인구가 맞아야 60% 정도의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학교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상황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